북한에 등장한 20대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로,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이다. 베일에 쌓인 권력의 내막에 다가서기 위해 제작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북한 관련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온 정보기관의 전직 관료. 김정은이가 권력 장악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미지수자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의 권력이 취약하고 권력층 장악력도 김정은만큼은 되지 못할 거고. 지금까지 실무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 이 젊은 지도자는 어떻게 권력의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을까? 북한 권력의 핵심에 가까운 전직 고위 관료들에게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 그들에게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던 북한 권력 내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 김정일이가 가장 애용하는 별장입니다. 가족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굴 후계자로 하는가 이 문제였어요. 이런 철없는 어린애한테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냐고. 후계자가 김정은이가 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김정일이 후계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가족은 젊은 지도자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은 어떻게 승계되었을까? 이번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은 북한 내부에서 촬영한 귀중한 영상들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영상 속에는 군 시설 등을 비롯해 경비가 삼엄한 기밀 시설들의 내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도부의 충성을 맹세해온 군이나 당 관계자가 영상을 찍어 돈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부정 유출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이러한 체제의 구멍을 어떻게 통제하고 장악해 나갈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친분이 깊었던 러시아의 한 전직 정부 고관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Для нег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сейчас это убедиться в искренности и в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и. 2,400만 국민을 통솔하게 된 젊은 지도자 김정은. 북한의 권력 내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귀중한 증언과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그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약 20여 분에 걸쳐 육성으로 연설을 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답게,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김정은은 국민들의 결속을 호소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민들 앞에서 한 번도 연설을 한 적이 없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목소리는 그저 우리 위대한 수령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수령님을 그대로 닮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눈물이 나오고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환성을 지르게 되었고, 이날 북한 주민들은 그의 모습에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머리 모양과 체격, 걸음걸이와 손을 드는 방법, 연설을 하며 몸을 약간 흔드는 행동까지 김일성 주석과 무척이나 흡사했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었다. 젊은 김정은은 세습에 의해 권력을 승계했다. 그렇다면 그는 그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려 하고 있을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이곳은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의 총 예산은 연간 약 7천억 원. 2만여 명의 요원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정보 분석 부분 최고직을 지낸 전문가가 취재에 응해주었다. 바로 한기범 씨다. (20년) 넘게 북한 정보 수집을 담당한 그는 특히 지난 10년간 북한의 후계 체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리고 그가 분석한 내용은 대통령에게도 상세히 보고됐다. 한기범 씨가 텔레비전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이가 권력 장악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미지수자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의 권력이 취약하고 권력층 장악력도 김정은만큼은 되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통치의 행태가 이렇게 측근을 이렇게 두고 막고 통치를 하는 게 김정일의 통치 행태인데, 현재까지 김정은의 그 통치 행태적인 그런 양상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가무들 속에 들어가고, 또 말을 많이 하고 뭐 하는 약간은 김일성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통치 행태를 보였어요.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그의 진위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다시금 북한의 전직 고위 관료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권력의 핵심에 가까웠고 조선노동당 선전 활동에도 관계했던 인물이다. 1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평양에 살고 있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도 비연주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취재를 허락했다. 북한 인민들한테다가 김일성이 살아 돌아온 환상한 듯한 그런 착각을 줘서 일단 후계자로서의 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거죠. 김일성 정치 때는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고, 비교적 옥수수 밥이라도 하루 3끼 먹을 수 있었고, 전기도 이제 공급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북한 내 모든 사람들은 김일성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 북한의 전직 관료는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김일성을 촬영한 필름이 있다고. 그걸 보면서 김일성이 어떻게 걸었는지, 걸음걸이, 그리고 말, 그리고 이제 말하는 속도, 어조까지 모든 걸 훈련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랬지요. 20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머리 자를 사람이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 설득을 했다고. 옆에서 장성택이랑 다른 간부들이 선동부 간부들이 설득을 해서 머리를 잘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독재 사회라 그래도 어떤 국가든 국가가 유지되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해요. 자발적인 동의. 김정은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카리스마에 의지해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권력 세습은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김정은은 세습에 의해 후계자가 되었을까? 한국의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러한 세습의 움직임을 일찍부터 감지하고 있었다. 2000년 초반에 들어서서 그게 2002년인지 몇 년인지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권력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때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기범 씨는 북한에서 진행된 어느 독특한 운동에 주목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북한의 군 내부 자료들이다. 이 자료에는 어머님께 최대 감사를 바치자라고 쓰여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을 평양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신격화하려는 운동이었다. 평양 어머니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전해서 그때 이제 후기 기반을 서둘러는 건지 고영이를 우상화시켰다는 거는 그러니까 고영이 소생의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최소한 4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부인인 성혜림은 장남인 김정남의 어머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번째 부인인 고영희가 있다. 당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고영희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북한으로 건너간 제1교포 출신이다. 무용수로 활약하던 시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그의 눈에 들게 됐다고 한다. 한기범 씨는 평양의 어머니가 바로 고영희라고 판단했다. 김정일의 그 처 가운데 김정일이 가장 비교적 오랫동안 살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아했던 게 이제 고영희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영희의 역할이 뭐 전혀 없었다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거의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영희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다. 차남 김정철, 삼남 김정은, 그리고 딸인 김여정이다. 이들 세 자녀 중 그가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하려 하고 있었는지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북한 전문가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누구를 후계자로 해야 할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과 관계가 깊은 러시아에서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의 생각을 내비친 사람이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친분이 매우 깊었던 외국인 중 한 사람인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씨가 바로 그 인물이다. 폴리코프스키 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극동지역 전권 대표로서 그와 동행했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에서 24일간 그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일정을 함께했다. Кто будет, а кто впереди, а как вы планируете там дальше развиваться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как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оить. Он тогда еще открыто говорил, что я вот на них ставлю ставку. Вот он мне рассказывал про своих детей, вот показывал фотографии, вот что у него 2 старших сына, у меня есть младший сын и дочь еще. Вот они и тот, и она, и он, они интересуются политикой. 네 자녀 중 밑에 아들과 딸은 삼남 정은과 그의 동생인 여정을 뜻한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도 후계자 후보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Вот, они занимаются коммерцией. Вот, там, удачно, неудачно, они совершенно далеки от политики. И я, говорит, не вижу в них вообще-то наследников и, значит, что-то продолжение. Ну, где-то в ближайшие там, 10 лет я их подготовлю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ли он, или вот младший сын, или дочь могли стать преемниками. Значит, так. 하지만 그 뒤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싼 정보가 단절되고 말았다. (2004년) 고영희가 사망하자 그녀를 신격화하는 운동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어째서 세습 절차가 중단된 것일까? 북한의 후계자 선택 문제를 줄곧 분석해온 전문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끝난 거는 아마도 이제 그때로서는 이제 김정일 건강에 자신감도 있고 또 자기 권력에 서둘러서 후계 문제를 거론했을 경우에 권력의 어떤 약화, 자신의 권력의 약화를 우려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권력을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자기를 배반하고 권력 암투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종래에 갖고 있던 권력을 뺏길 수도 있고 새로 또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새로 경쟁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 결정을 뒤로 미루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북한의 전직 고위 관료와 드디어 연락이 닿았다. 그와 만나기로 한 곳은 오스트리아 빈 시내에 있는 어느 작은 광장이었다. 전직 고위 관료인 그는 아직까지도 북한 지도부와 선이 닿는다고 했다. 조선노동당의 자금 관리에 관여한 적이 있다는 이 전직 관료는 신분을 절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처음으로 취재에 응해주었다. 사람은 죽는 것이 제일 두렵거든요. 이 다른 독재자들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로마니아의 차우셰스크도 그랬고, 이 독재자들이 처한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대비책을 생각했습니다. 이 김정일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처럼 자기 호위 사령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르며 경호하는 군인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호위사령부, 이른바 친위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럼으로써 절대적인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계자 결정을 서두르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9월,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다. 그런데 이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열병식에 참가해야 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당시 프랑스 의사 한 명이 평양을 방문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프랑스와 자비엘 루 박사다. Et si possible venir à Pyongyang. Quand je suis allé en Corée du Nord en 2008, ils m'ont dit on a bien réfléchi, il faut que vous voyiez le malade, c'est notre chef d'État. 루 박사가 안내받아간 곳은 평양 시내에 있는 한 병원의 집중 치료실이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재현해보자. Oui, il était tout seul comme malade dans la chambre. Oui, il avait un état grave. Toute évidence, les gens qui étaient là étaient très inquiets. Ils avaient raison d'ailleurs. Mais oui, on sentait bien que c'était quand même une concentration d'inquiétude. 루 박사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두 자녀의 모습을 목격했다. Mais j'ai croisé régulièrement alors son fils Kim Jong-un et sa fille, dont je ne connais pas le nom, mais que je voyais très régulièrement. Bon, il avait l'air soucieux, oui, c'est clair. Il avait l'attitude d'un enfant qui est préoccupé par la santé de son père. Je pense qu'il était plus mince qu'il n'est maintenant sur les photos. Je pense qu'il a dû grossir un petit peu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Il faisait petit jeune homme bien poli, discret, mince. 정은과 여정 남매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루 박사에 따르면 다른 자녀들의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병세가 호전됐다. 이 일을 계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해 권력 승계를 위한 준비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원래 시간을 들여 후계자를 키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크게 어긋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 후로 권력은 어떻게 승계되었을까? 빈에서 만난 북한의 전직 고위 관료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김정일은 3개월에 한 번씩 투석을 받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빨리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급하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족 사이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사실도 말해주었다. 김정일이가 일단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때부터는 가족회의라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일의 동생인 김정희하고 김정희의 남편인 장성태 그리고 김정은이도 참가했습니다.
이 가족 회의에서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제네바에서 만난 또 다른 북한 전직 관료 역시 이 가족 회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사건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통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비교적 좀 있어요, 평양에서. 가족 회의의 주요 안건이 이제 김정일이 쓰러지고 나서 누굴 후계자로 하는가 이 문제였어요. 2008년 8월 말 아니면 9월 초 그 정도에 가족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김정일이 가장 애용하는 별장입니다. 북한의 전직 관료 두 사람의 증언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계속해서 취재한 결과 이 가족 회의가 후계 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커다란 고비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았다. 본인이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언제 다시 뇌출혈이 올지 모르고 수명이 길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를 내정해야 되겠다. 본인의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셋째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 김경희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며 염려를 표했다고 한다. 오빠 무슨 소리 하냐고. 철없는 어린애한테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냐고. 그 옆에서 밥을 먹던 김정은이가 젓가락을 휙 던지고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괴로운 표정으로 동생을 설득했다고 한다. 김정희도 이제 그때 당시까지는 젊은이는 뭐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되냐고. 그래서 김정희도 찬성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가족들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권력 세습 절차가 본격화된다. 김정은을 보호하는 경호부대의 존재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총기를 소지하고 김정은을 보호하는 수많은 군인들은 바로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호위사령부의 요원들이다. 호위사령부가 경호를 맡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친위대 사람들 뿐입니다. 김정은이가 쏴라 라고 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쏴야 합니다. 북한의 친위대는 최강의 부대거든요. 그 완벽한 최강의 부대를 김정은이가 다 넘겨받았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업적을 만드는 일도 시작됐다. 2009년 4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올해 공개된 당시의 영상을 통해 김정은이 아버지와 함께 미사일 발사장을 찾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인공지구 위성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인공지구 위성을 여격하겠다던 적들의 작동에 반타격을 가한 것이 우리 김 대장이라고.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 시찰 시 김정은을 대동하여 김정은의 군 장악을 도와주었다. 이 무렵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연 사망했기 때문이다. 권력 승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다. 장례식의 모습이다. 가족들이 김정은의 뒤를 따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그리고 김정은 뒤로 여동생인 김여정의 모습도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보좌해온 간부들보다 한 발 앞에 서 있는 김여정. 이것은 김여정이 새로운 체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일의 권력이 경륜도 작고 또 아직 그 모든 관직을 다 장악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김정은이가 모든 경륜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결정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김정은이가 주도를 하는데 여러 개의 세력들이 도와주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렇듯 경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는 녹록치가 않다. 심각한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체제의 혼란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다. 제작진은 북한 경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정부 예산 편성에 관여했었던 경제 담당 고위 관료 출신이다. 수년 전 망명한 후로도 북한 지도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 3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경제 실체가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을 계기로 서서히 좀 붕괴될 겁니다. 안정돼 있지 않아요. 지금 내부가 복잡합니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당과 군의 관계자들이 촬영했다고 하는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북한 시설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곳은 군의 창고다. 삼엄한 경비 때문에 군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은 국가안전보위부. 말하자면 비밀경찰 내부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다. 모니터에 비친 사람들은 반체제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이다. 이 영상은 외국의 정보기관 등의 팔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이런 영상이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사회의 혼란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당에서 돈이 없으니까 비서들이 이틀에 한 번씩 공급합니다. 과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 공급하고 공급 체계까지 무너졌어요. 북한이 지금 제일 걸리는 게 경제예요.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회생되지 않으면 그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인민들 앞에서 한 첫 연설에서 경제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경제 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10년에 걸쳐 북한과 교류해온 스위스의 사업가 페릭스 아프트 씨. 북한과 관련이 있는 사업가가 취재에 응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2002년 평양에 진출하여 북한 기업과 함께 최신 약품을 제조해 판매해왔다. 당시 북한은 경제 개혁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있었다. Yes, I felt that we were welcome. I mean, North Koreans were interested in our technology, in our know-how, and also in foreign investment to help revamp and modernize the infrastructure. 시장에는 많은 상품이 진열됐고 경제가 활성화됐다.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In 2002, when I arrived, most people had dark clothes, olive green and brown and black clothes. Over the years, clothes became more colorful, more varied, even more fashionable. You felt it was the atmosphere was changing, slightly changing. 경제 재건을 위해 북한은 2000년 초부터 개혁을 실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혁 개방 정책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중국을 직접 시찰했다. 북한에서도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됐다. 또한 적대시하던 한국에도 시찰단을 파견했다. 한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을 얻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다.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 시찰단을 맞이했던 정세현 총장. 개혁을 향한 북한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열심히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계속 그 주인한테 질문하고 또 이 가게에 가서 질문하고 이러는 것을 이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메모를 하는 걸 보고 기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아니 뭘 그렇게 물어보고 막 메모를 열심히 하십니까?라고 하니까 광학공업상이 기자 선생, 내 눈은 2개밖에 없어. 근데 볼 게 너무 많소. 그 질문 좀 하지 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중국이 개방개혁한 뒤에 20년 걸렸던 일을 북한에서는 한 4, 5년 만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2007년경부터 시장을 제한하는 등 시장 경제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프트 씨도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The Chinese who set up a pharmacy at the entrance of a hospital, someday their pharmacy was closed. I reduced visits to hospitals, for example. 북한은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2009년 돌연 화폐 단위 절하를 단행한다. 하지만 자산의 일부만 새 화폐로 교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교환은 사실상 자산 몰수를 의미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A slight backward trend, and which culminated in with a so-called currency reform in 2009. But that currency reform was not successful. The government thought that was the time to reintroduce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socialist system. 북한이 이렇듯 통제를 강화한 것은 경제개혁이 뜻하지 않은 부산물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북한에 거의 전해지지 않았던 외국 정보의 유입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제작진이 입수한 영상에는 가정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인터넷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북한에서 사람들은 USB 메모리 등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 이건 뭐지?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의 민주화에 대해 설명한 자료로 한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우리는 어디 있지? 저 밑에 있네. 10점 만점에 0.86이야.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응?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도 있는 외국 정보의 유입. 제네바에서 만난 북한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이러한 상황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정보가 유입되거든요. 정보가 유입되면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세뇌화, 오상화 교육이 거짓말이란 걸 알게 돼요.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이 현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독이에요. 독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도부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다.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이어져온 숭고한 혁명 혈통이 짓밟힌 사건이었다. 백두산은 북한 혁명의 성지로 여겨진다. 산기슭의 숲에는 김일성을 칭송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나무들은 구호목이라고 불리며 신성한 나무로 숭배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그런 구호목 중 일부를 누군가가 벌목한 사건이 벌어졌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의 목재로 판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로하여 이 사건을 비사회주의 현상이라고 비난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구의 책임자는 공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범 씨는 이 사건이 북한이 개혁에서 다시 통제 강화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고 시장인 거죠. 시장에 대한 충성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하여튼 국가의 어떤 혁명 전통이나 혹은 그 수령님에 대한 충성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돈벌이를 이렇게 장려하는 과정에서 역화돼가지고 결국은 충성심, 자기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통제를 강화해도 주민들의 충성심을 지도부로 돌려놓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 장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DVD를 본 주민이 공개 재판에 회부된 모습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외국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다. 경제를 재건하지 못하는 지도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도 높아져 갔다. (2011년) 여름 평양의 암시장을 촬영한 영상이다. 사람들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감시의 눈을 피해 노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한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조금 벌어먹으려고 나선 건데 방해만 하고 말이야. 그냥 벌어먹게 놔두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그는 과연 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의 경제개혁, 근본적인 경제개혁은 이제 유일 지배체제라는 이제 이 권력의 과감한 양보, 또 민생 군수 경제보다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본질적인 정책의 선택, 우선순위를 민생 경제에 우선되는 그게 없으면 개혁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정책을 똑같이 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Для нег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сейчас это убедиться в искренности и в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и его окружения, которое с ним работают рядом, которое осталось от его отца. Вот они, Бога уже они себе выбрали, он есть этот Бог. Надо теперь убедить их, что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ог. Все будет нормально. (3대) 세습이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권력이 승계된 북한. 북한에 등장한 새로운 젊은 지도자의 힘을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